저희가 2019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버블이 쌓인 것도 비슷하고 버블이 붕괴되는 것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하락하고 다시 여력이 생기는지, 아니면은 진짜 장기 하락,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하락이 가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본처럼 장기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진짜로 비슷한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올해는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가 나온다. 그래서 올해 1.9%, 내년에 1.7%로 추정했다. 이게 뭐냐? 잠재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데,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 자원 등 생산 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의 수준, 즉 그 나라의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잠재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왜 이게 위험하냐?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연봉이 100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연봉이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거지만, 나는 원래 연봉이 5천만 원이었고 그 사람은 연봉이 10억이었다.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2%죠. 그런데 10억에서 10억 1000만 원이 된 사람은 성장률이 1%예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크고 그런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국가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청소년기처럼 키가 쑥쑥 크고 그러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클 게 없죠. 그러니까 성인 되면 키 안 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잠재 성장률이 G7 국가보다 낮게 나온다는 소리는요, G7 국가보다 성장할 여력이 우리나라는 충분히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멈추고 침체가 왔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창용 총재가 이런 경고도 했었죠.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하면 일본의 장기 불황처럼 잠재 성장률 0%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처럼 그대로 가면 10년, 20년 뒤에 잠재 성장률이 일본의 장기 불황 때처럼 0%로 갈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발표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 질문에서도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금리를 내리지 않고, 왜냐면은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금통위 위원들이나 세계 금융수장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저성장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왜? 일본은 경기 붕괴가 일어난 이유는요, 결국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졌고 거품이 생기면서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고령화도 심각해졌고, 이래서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 돈 많이 풀었을 때 어때요? 그냥 장기 저성장으로 끝나버렸죠. 자산 거품도 사실 쌓이진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동산이 문제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하는 것도 다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그 일본은 어떻게 됐었냐? 보시면은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플라자비 이전에는 4%대가 나오다가 플라자비 이후 급격히 떨어졌죠. 이때 자산 거품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래서 플라자비가 뭐예요? 1달러당 200엔 가량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절상시켜서 1달러당 100엔 수준까지 엔화 가치를 높여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출하기는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0엔짜리 살려면은
$1면 샀는데 이제는 $2를 줘야 사니까 일본 게 가격이 2배가 되어 버리는 수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수출은 잘 안 되는 대신에 일본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옛날에 만엔 가지고 미국 놀러 가면은 $500밖에 못 바꿨는데 이제는 만엔 가지고 미국 놀러 가면은 $1000로 바꿔주더라.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자산 가치는 급격히 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수출 지원책 같은 거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일본에선 그 돈을 어디다 썼어요?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땅값도 튀고 그 와중에 대출은 엄청나게 내주고 이런 상황에서 거품이 마구 쌓였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 땅 다 팔아서 미국 땅 사고도 남는다. 2번 사고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거품이 생기는 동안에 그 거품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들, 그때 버블 경제라고 해서 굉장히 화랑이었지만 그 거품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거품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극복하지 못하고 조금 살아난 듯 하다가 또 무너졌죠. 그래서 1%대로 떨어지더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0%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이게 다 집값 버블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자, 일본 도쿄 맨션의 PIR 자체가 90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91년도부터 버블 붕괴가 일어났죠. 90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이 당시에 PIR이 18.12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재작년 2분기에 18.5까지 올라갔어요. 요것도 여기 보시면 떨어졌죠. 이게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PIR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통계적 개편으로 인해서 PIR이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4년 3분기 이때가 언제예요? 3분기의 시작 7월이죠. 7월에 뭐가 있었다? 최노믹스 나오면서 8.8배에서 18.5배까지 급상승했는데 일본 역시도 85년에 8.08배에서 우리나라가 8년 그죠? 그리고 일본은 5년간 이렇게 급등했으니 속도가 조금은 차이 나더라도 그 이상의 거품이 쌓였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분기에 정점을 찍었었죠. 19.0까지 올라갔더라. 그래서 그 집값 거품 때문에 사람들이 기득권층에서는 괜찮아요. 내가 집에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아요. 다주택자였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사회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무리 경기가 화랑이어서 월급을 잘 주더라도 자산 거품은 더 빨리 뛰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출 잔뜩 낄 수밖에 없고 그게 일본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그 상황에서 경제도 안 좋다. 집값 거품이 붙는 상황에서.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가치라도 절상되면서 뭔가 호황이라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계부채 잔뜩 풀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서 거품만 있지 호황은 없었다. 그래서 저런 집값 거품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겨난 일이 잠재성장률 하락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OECD 꼴찌로 갈 수 있다. 노인 부양비는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 1위 잘하죠.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 1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성장 저금리는 나오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70년에는 생산 연령인구가 100명이 100.6명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비 부담은 굉장히 심해진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1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서 그러면은 인구가 필요한 가구 수도 줄어들 테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간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소리는요. 시중에 돈이 풀리더라도 그게 돌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느려져서 실물 가치든 뭐든 상승이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들어보지도 않고 반박하는 인간들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렇지만은 않다. 실질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역에 잠재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가? 서울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서울 잠재 수요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올라간다. 인구가 주는데 잠재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하는 게 되게 웃기죠.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고 집값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잠재 수요다. 이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잠재 수요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더 좋은 걸 하고 싶어요.
뭐 페라리 이런 차를 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잠재 수요가 아니죠.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 거품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돈 벌어서 소비를 안 하고 계속 안 산 사람들은 모아서 집 사고, 그러느라 소비를 못 하고,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못 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0%가 된다는 소리는, 0%대가 된다는 소리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또 부양비로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다 제외하고, 왜냐면 그 부분은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값 정상화를 주장하는 우리한테는 폭락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인구 감소로 수요 감소한다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라이트하우스가 그러는데, 그래도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몰려서 수도권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핑계대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되느냐. 실제 소득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인구 감소는 얼마나 빠르게 되고 있어요? 지금 출산율 2021년 0.81이죠. 지금은 0.7대까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도 일본 급격히 떨어졌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히 떨어질 상황이에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미. 보세요. 일본 생산 가능 인구 비중보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여기서 대출 풀어가지고 집값만 이렇게 버티게 만든 거지. 그 다음에 부양비 늘어나는 속도 볼까요? 일본도 보면은, 일본이랑 비교해봤을 때 한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이게 부양비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잠재 성장률 하락이 더 빠를 거고, 그러면은 일본처럼 저성장 침체가 올 텐데 10년 뒤엔 집값이 올라간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느냐. 가구수도 2040년부터는 떨어진다는데 지금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 1, 2인 가구 때문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1인 가구는 대부분 월세 살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경우도 있지만 태반은 어디 많이 살아요? 원룸에 많이 살죠. 지금 주택수로 취급받지 않는 고시원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많죠. 지옥고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수요가 집값을 부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잘 생각해보셔라. 장기 침체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뭐 한 거예요? 신생아 특례가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신생아 특례를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는 굉장히 조잡한 인구 대책이에요. 왜냐면은 무슨 대책을 세울 때 대출로서 대책을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전세 완환 대출 특례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되지만, 결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두 가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대출을 더 늘려가지고 족쇄를 채워주면 어떡해요? 신생아 특례도 대출이죠. 가뜩이나 애 낳으면 쓸 돈도 많은데 대출 싸게 해준다고 해서 대출 많이 받게 만드는 것은 족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계부채로 부양하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왜냐면 가계부채 붕괴되면은 경제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창용 총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계부채부터 해결해라. 안 그러면 진짜 일본처럼 잠재 성장률 0%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생각 없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 경기 침체가 확 한번 조정되는 게 안 되죠. 확 한번 정상화되는 게 안 되죠. 그레이트 리셋이 안 일어나도록 계속 만드는 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 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대출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잠재 성장률 떨어지면서, 근데 잠재 성장률 떨어진다고 무조건 잃어버린 30년 온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꺼지느냐, 그 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LTV를 120%씩 내줬죠, 당시. 그러니까 10억 땅 사는데 12억 빌려가지고 10억은 땅 사고 2억은 내가 이자 갚으면서 버티고 올라갈 때까지 버티고 하면서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왜 깨졌어요? 은행권 자기 자본 비율이 감소했죠. 이때 한 7%대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젤 1이 시행되면서 자기 자본 비율을 8%를 맞춰라. 그러니까 부랴부랴 은행권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대출이 축소가 되고, 이게 부동산 붕괴를 이끌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상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LTV는 그렇게 풀지 않았지만 DSR이 60%대라고 그랬죠. 이 상황에서 바젤3가 시행되면서 DSR 40% 규제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당연히 대출이 축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미친 짓 해가지고 심리 부추겨서 그 여파가 조금 더 남아있는 거고, 또 50년 주담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출을 풀어줘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은행권에서도 DSR 60%까지 내줄 수는 없잖아요. 저금리로 깔아서 내주라고 하더라도 원금이 DSR 60%에 형성된 집값인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냐.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때요?
그냥 무조건 부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어졌다. 상황이 부정적이 되도록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모든 정부의 모든 정부의 대처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게 코로나 때 위기를 확 키워버리면서 이번 정부에 와서 터지는 거예요. 물론 이번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똑바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야. 빨리 안 떨어지니까 더 올라가니 바닥이니 이딴 소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지나서 이번에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년 뒤에 다시 오른다 이런 생각보다 10년 뒤에도 개박살 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